딱 이 시간이면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을 시간이죠? 아니, 한잔 하고 있거나. 네. 그러죠. 네,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네. 자, 이제 뭐 재산세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올해 이제 재산세가 좀 개정된 내용이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분할납부 기간이 이번에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세 분할납부가 2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일정 금액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걸 3개월로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하겠다, 적극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납부발세액이 250만 원 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네. 예? 주변에 250만 원 넘는 분들 많이 있던가요? 있어요? 그래요. 가족으로 만드세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 즉 상속권자가 돼야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일단 1순위가 재산세 물납하시는 분. 재산세 물납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재산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딱 절반 자르셔야 돼요. 왜 절반을 잘라야 되느냐면 밑에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실제 재산세는 한 2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 재산세 고지서는 근 한 2천만 원 찍혀야 돼요. 그분이 통장에 한 10만 원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납부유예제도라는 게 작년에 신설됐었죠? 혹시 아세요? 납부유예? 네,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이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는 물납제도라는 게 있고 분할납부제도라는 게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납부유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납은 그대로 물건으로 내는 제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할납부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3개월 이내 나누어서 내세요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기간 제한이 없는 게 납부유예제도예요. 근데 대신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이거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뭐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재산세액이 100만 원이 넘어야 되고, 요딴 단어들이 있어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지금 당장 세금 낼 돈 없어. 나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그래서 유예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냥 본인 내고 싶을 때만큼만 내시면 돼요. 대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물어가면서까지 그냥 채무를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기간 제한은 없으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고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작년까지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 규정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이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해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에서 제가 여기에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상한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세 상한이 얼마였었느냐면 주택 같은 경우가 105%나 110%나 130%였어요. 그래서 3억 원 이하짜리 주택은 105%, 작년에 냈던 세금의 5% 이상이 인상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6억 원 이하짜리는 10%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6억 원이 넘는 집은 30%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 냈던 세금 대비. 근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 쪽에 상한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세금 쪽의 상한이 아니라 과세표준 쪽의 상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냈던 105%나 110%나 130%다 상한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올해 원래는 5%나 10%나 30%까지는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 부분만 좀 상한 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뭐 그 정도가 올해 재산세에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 외에는 딱히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우리 임대에서 이제 이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26년도부터 지금 적용될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임대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고하라고 아마 자료들이 날라올 거예요. 안 받아보셨어요? 다주택자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주택은. 상가는 뭐 보증금이고 뭐고 다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셔야 되지만 주택 부분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몇 주택 이상부터예요? 3주택 이상부터예요. 그러니까 보유주택 수가 3개 이상이신 분이 배우자 합쳐서 딱 배우자 것만 합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3주택이 아닙니다. 배우자 주택만 합쳐서 3주택 이상이신 분이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요게 이제 기본인데 임대료 부분은 무조건 세금 다 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짜실한 집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다라는 게 지금 이 규정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 9채를 전세로 냈어요. 전세로 내서 5천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5, 9, 45니까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10채니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4억 5천이니까 3억 넘었죠? 그럼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50억짜리 집을 2채를 가지고 있고 한 채는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30억에 전세를 냈다. 세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이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2주택자도 26년도부터는 세금 내게 생겼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2주택이 둘 다 고가주택이어야 돼요. 2주택이 둘 다 12억이 넘는 주택이어야 되고 그때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만약에 3억 원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세금 부과하도록 이번에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더라도 보증금까지요.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원래 고가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여기서 고가주택이 얼마짜리 주택인지는 아시죠? 12억이 넘는 집,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주택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원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만 과세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이게 원칙이었어요. 임대료 부분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3주택 이상이 아닌 이상은. 근데 26년도부터는 2주택자부터까지 과세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증금 합계 2주택부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간 준비를 좀 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몇 주택자로 만드는 거예요. 1주택자로 만들어서 1주택으로 만들어서 그냥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고가주택은 1주택일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안 할 거니까 2주택부터는 나중에 가서 과세한다. 근데 전제 조건은 집 2채가 다 고가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가주택인데 하나는 15억짜리인데 하나는 10억짜리다. 그러면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 다 고가주택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는 고가주택이 아니죠. 고가주택이 아닌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2주택자이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요 규정이 이번에 하나 신설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인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그 상속이 될 때 그 임대하던 주택 같은 경우가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세 쪽이 많은 게 좋아요? 전세 쪽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요. 보증금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나이가 돼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가시는 날짜를 아시나 봐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저는 진짜 그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야, 나 좀 할머니 집으로 좀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희 할머니가 오늘 가시려나 보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딱 갔더니 할머니가 되게 곱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니까 그 참빗 있잖아요. 참빗으로 머리를 되게 이렇게 곱게 계속 이렇게 다드시면서 얼굴도 너무 뽀송뽀송해요. 예, 그러면서 딱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손자 왔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모가 되게 우시면서 이제 가시려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날 저녁에 가셨어요. 예,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도 오늘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마지막 그 몸에서 신체 구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짜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러는데 상속이 됐었을 때 그 상속세 계산할 때 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잖아요. 그건 빼주도록 돼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근데 월세 부분은 채무가 아니잖아요. 보증금 쪽은 채무죠. 그러니까 보증금 비율을 올리고 월세 비율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되셔서 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재산이 굉장히 좀 있다. 나중에 내 재산들이 자녀한테 상속이 됐을 때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임대하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럼 보증금 비율을 늘리시라고요. 보증금 비율을 늘려놔야 나중에 세금 부담이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 보증금을 채무로 다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증금으로 받으면 임대소득세도 적게 나와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세요? 오래돼서 까먹었죠?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뺍니다. 3억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365분의 임대 일수를 곱해요. 그리고 여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60%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수익을 빼요. 요게 간주임대료로 과세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가 넘어야 되느냐면 3억이 넘어야 과세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근데 2주택자부터는 지금 되게 규정이 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2주택자부터 지금 26년도부터는 2주택자도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3억 이상이에요. 3억 이상이면 과세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3억을 뺀다 이 말이 아니에요. 3억을 뺄 거면 3억 초과라고 해야 돼요. 규정이. 그러니까 3주택자는 3억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2주택자부터는 2주택자가 과세되는 것은 3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2억 9,999만 원을 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전체를 이거 없이 그냥 보증금 전체를 과세를 해버릴 건지 3억 이상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겁니다. 부담 자체가. 자, 근데 일단 이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3억. 지금 이거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시죠? 지금 이 계산식이 내가 반전세로 줬든 그냥 전세로 줬든 이랬을 때 두 개는 반전세로 줬고 하나는 전세로 줬다. 상관없어요. 받은 보증금만 다 여기다가 때려 집어넣으면 돼요. 받은 보증금만. 그래서 보증금 전체 합계액이 13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3억을 뺄 거예요. 그러면 10억이고 1년 내내 임대를 했다. 그러면 365분에 365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10억이고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이자율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이자율. 그래서 매년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다 보니까 그냥
현재는 약 한 2.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3% 잡을게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60% 계산하면 368,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3억을 받아야 수익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그런데 만약에 월세로 2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세로 200만 원씩 받게 되면 12달 계산하면요. 그래요. 2,400이라고요. 그러면 보증금만 그냥 13억을 받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월세를 200씩 받는 게 나을 거냐 판단을 해보셔야죠. 이게 훨씬 더 수익 금액이 많이 잡히잖아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 그 개인 취향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뭐 세금 조금 더 내더라도 나 보증금 많이 받을래. 아, 보증금 적게 받고 월세 많이 받을래.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단순히 세금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게 세금이 좀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2주택까지는 어차피 내년까지는 세금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주택 이상이라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전세라면 지금 1,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혹시라도 13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죠? 아니면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해요. 배당주에다가. 그래서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하면 배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년. 그죠? 그러면 그 배당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그러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세금을 내게 되면은 사업소득세에서 또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낼 거니까 그 이자 부분은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그냥 빚 갚는 데 써버렸다. 아니면 그냥 일반 주식에 투자를 했다. 배당주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쫄딱 망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산 주식이 상폐가 돼서. 미쳤어요, 제가. 이게 사람 귀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인 게 한쪽으로 흘려야 되는데 한쪽을 괜히 막아놔가지고 친구가 열심히 와서 꼬시더라고요. 야, 술 한잔 먹는데 야, 어쩌고 이거 정말 이거 좋은 거야. 안 믿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1,800만 원이고 만약에 이게 2천만 원 이하면 뭐가 가능해져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청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면 지금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리과세 신청을 해요. 분리과세 신청을 하게 되면 1,800만 원에서 60%를 공제를 해줍니다. 필요경비로 그냥 60% 빼줘요. 필요경비로. 그러면 60% 빼게 되면 40%니까 4, 8에 32, 720만 원 남잖아요. 그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냥 400만 원까지 빼줘요.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320만 원에 대해서 6% 계산해봤자 한 18만 원이면 세금 끝입니다. 그러니까 13억 보증금 받아서 분리과세 신청해버리면 세금은요. 20만 원 돈이면 끝이라는 거죠. 근데 월세로 100만 원을 받았다. 월세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년 12달 계산해서 2,400이니까 2천만 원 넘었으니까 분리과세 선택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필요경비는 입증한 만큼만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근데 임대에서 필요경비로 증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껏해야 청소비, 난방비, 그렇죠? 관리비,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별로 입증할 것도 없죠? 그러면 거의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천만 원 지금 잡힐 것이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게 되면은 약 한 170 몇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에 끝낼 것을 170 몇만 원 이렇게 세금이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지니까 세금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단순히 세금만 놓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세금만 놓고 판단한다 그러면 보증금 쪽 비율을 높이는 게 나아요. 보증금 쪽 비율을. 그게 3주택 이상이 3주택 이상이든 아니든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훨씬 세금이 싸게 먹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월세로 계산하면은 월세 받은 금액 전체가 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상
연세가 좀 있으시고 소득 활동을 안 하시거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만약에 1년 연봉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뭐 특정 지역에든지 특정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아니고 뭐 간단하게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받아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내 생활하는 게 좀 벅차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돈 가지고 좀 별도로 뭐 좀 그렇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임대를 내서 받은 수익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를 그걸 내 생활비에 보태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보증금으로 한 13억 정도 받았다. 보증금으로 한 13억 정도 받으면 세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봤자 한 2, 30만 원 정도면 끝이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세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 신청을 해버리면. 10억 정도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실무상 가서 보증금 자체가 한 10억 정도고 당신이 다주택자고 한 10억 정도면 보증금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 그냥 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26년도부터 지금 시행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거 아시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임대주택수 계산할 때 그게 원래는 올해까지가 끝이었는데 26년도까지 자 작년까지였군요. 작년까지가 끝이었는데 26년도까지 연장시켜줬으니까 소형주택은 100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예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솔직히 지방주택 같은 경우 40제곱미터 이하면 기준시가 2억 안 넘어요. 그렇잖아요. 수도권이나 되니까 기준시가가 2억이 넘지 지방 같은 경우는 2억이 안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마 천년 만년 계속 연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는 아마 계속 연장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세입자들 월세 받으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가 좀 확대됐습니다. 총 최대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단 전제 조건도 원래는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그냥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이고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은 그 전체 다 합쳐서 6천만 원. 그 이하인 근로자였는데 그게 8천만 원하고 7천만 원으로 규정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지급한 게 있다. 그걸 증명하시게 되면 월세 지급액의 15%나 17%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최대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네. 그 정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국세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줄여서 그냥 조특법이라고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